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이라는 책을 써주셨습니다. 네. 정말 장안의 화제인데 2023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예, 왔네요. 예, 벌써 이제 1월 2일 네. 이렇게 왔는데 네.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보니까 네. 딱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드려도 달리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경기 침체 온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경기 침체 온다라는 표현을 듣고 오히려 경제 위기 온다고 이해를 해보시는 분 계세요. 왜냐면 경제 용어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용어의 문제인데 경제도 이 경제학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용어의 차이인 거예요. 경제학자가 어떤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경제 위기는 계절에 비교하면 폭풍이 부는 거예요. 나무가 부러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이런 게 경제 위기의 계절의 모습. 근데 경기 침체는 장맛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는 거. 그게 경기 침체예요. 화가 났네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고요. 우리나라는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1980년 이때 오일 쇼크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1.6% 성장. 이게 경제 위기였어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1998년 이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1% 역성장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팬데믹 때는 마이너스 0.7% 성장했어요. 이 4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어요. 23년은 이런 급의 경제위기에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아니고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고, 비유컨대 23년 경제성장률은 이 4번의 경제위기, 우리나라 역사상 1960년 이래로 4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은 느낌. 네. 그게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 다르죠. 네.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역성장했다. 이건 무조건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역성장은 아닌데 플러스 성장인데 0%대 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우리나라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이것도 경제 위기라고 다 인정하시잖아요. 네. 1% 성장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학제적으로 뭐가 경제 위기다 뭐 이렇게 정의된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하는 언어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여러분들도 그 정도면 맞아라고 이게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1% 성장이 채 안 된다. 그럼 경제 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그걸 밑돈다. 그러면 경기 침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특별한 외부적 그런 변수가 없을 때, 코로나19나 전쟁이나 이런 외부적 변수가 없을 때 그냥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나라는 이만큼씩 성장할 거야 하는 기대치. 그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등치면 이 정도 밥은 먹을 거야. 근데 너 그 등치에 밥 왜 반 공기밖에 못 먹냐? 그 등치를 감안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나라 경제는 2% 정도 성장하는 게 맞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2%예요. 근데 이게 계속 둔화되고 있죠.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0.5%로 갈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전망이 아니라 KDI나 또 OECD나 이런 국제기구나 경제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전망치예요. 0.5%? 예.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래요? 예. 그럼 경제 위기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준이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뭐가 경제 위기고 뭐가 경기 침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0.5%로 간다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이건 제 전망이 아니고요. 이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국면. 마치 제가 일본하고 비유하는 걸 좀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경제 성장률만큼은 일본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지배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기여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총 요소 생산성이랑 뭐 자본 투입, 노동 투입 뭐 이런 걸 계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인구 감소도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고 만 65세부터는 고령자,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노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진작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죠. 2017, 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2020년부터. 그 전부터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구 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총 인구 감소가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요. 대신 고령층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다른 말로 고령화율이 늘어요. 이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전체 인구에서 아까 만 65세 고령층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나 이걸 가지고 고령화율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아직 20%까지 안 왔습니다. 네. 20%에 들어서면 그때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정의를 합니다. 20%. 네. 근데 그게 2025년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가정하고 있어요. 2년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3년, 24년은 그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까지 구조적인 변화까지 맞물리는 거야. 일시적인 경기 침체와 구조적인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계 경제는 중기 침체인데 어쩌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침체와 맞물려서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건장한 사람들은 뭐 길 가다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뭐 하루 이게 쉬면 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병이 있으시거나 어르신 분들은 한번 쓰러지면 그것 때문에 아예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어려운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구조적인 변화와 일시적인 충격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지점이 23, 24년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걸 단정짓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국면에 우리가 정말 중차대한 순간에 진입했고 그냥 방심할 틈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일시적인 이런 충격 요인을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되죠. 금리가 올라가죠. 기업들이 뭐 해요? 현금을 그리고 현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해요. 네. 신사업 진출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마감됐더라도 불확실성 뭐 또 코로나19 언제 터질지 몰라. 전쟁 또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런 최근에 겪었던 일시적인 요인들이 계속 지배해요. 거기다가 중장기적인 이런 구조 변화 잠재 성장률의 둔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신사업 자체에 진출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일본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는 거죠. 네. 교수님 이거 좀 너무 먼 미래 같기도 하지만 네. 그 과학기술, 로봇, 자동화 이런 걸로는 조금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해결된다기보다 네. 그런 영역으로 빨리 대체를 하고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그런 산업으로 뛰어들어야 돼. 또 이렇게 가야 돼. 하는 액션이 취해지면 좋은데 네. 2023년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 신규 투자를 아낍니다. R&D 예산을 줄여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R&D 예산 규모를 줄여.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잖아요. 뭐부터 줄일까요? 당장 R&D. 돈 안 되는 것부터 줄입니다. 당장 돈 안 되는 게 교육비예요. 그리고 R&D 예산 같은 거. 광고비도 좀 줄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과정에서 교육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인력의 생산성 자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안 늘어난다는 뜻이죠. 교육비 투입을 줄인다는 얘기는. 단편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리면 돼요. 그림을. 근데 R&D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투자 줄이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경기 침체 국면에 그렇게 대응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음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미래가 없네요. 맞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 국면에 여기 이 소용돌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스파이럴,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경기 침체에 한번 빠지면 역동성을 잃고 그리고 그걸 잠재적으로 이 총수나 경영자들이 그걸 의식하고 보수적으로 경영하려고 하고 계속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미래 전략을 추진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기업이 구성이 여러분 경영학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부서가 마케팅부 그리고 회계부, 네. 재무부, 네. 전략부, 맞습니다. 뭐 인사부, 그리고 공급사수, 생산부, 뭐 그런 거. 구매부 이게 네. 쭉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재무부나 상대적인 거예요. 회계부 이쪽의 영향력이 좀 더 커져요. 쫄라매야 되니까. 네. 그럼 이들이 예산을 쉽게 말하면 정부로 치면 기획재정부예요. 예산을 더 짜요. 그러니까 야 예산 삭감해 전략 우리 위기 극복해야 돼. 그게 위기 경영 전략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호황기에는 전략 부서의 힘이 더 실리겠죠. 네. 이해가죠? 미래의 먹거리를. 그렇죠.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부서가 누가 더 힘이 실리느냐. 근데 어쨌든 예산 쪼여라. 다 각자 낭비되는 거 없애라. 이런 식으로 더 접근을 하는 국면이 23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그런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23년, 24년 침체 국면 지나서 다시 네.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좀 중차대한 숙제가 좀 앞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재의 국면에다가 인구 문제까지 결합해서 보니까 네.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한 네.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근데 문구가 화가 나네요. 이건 중장기적인 것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23년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전망을 따르실지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한국은행의 전망에 기초해서 말씀드릴게요. 23년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23년 상반기가 1.3%예요. 그런데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4.1%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고물가 저성장이죠. 이해가시죠? 맞네요. 근데 제가 22년 한 해는 이미 제가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하러 이 자리에 왔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체감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 22년 경제가 22년 경제를 잘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대략 5.1%입니다. 연간. 그리고 성장률은 2.5%예요. 네. 그럼 이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까워요. 22년은 성장률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군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아야 경기 침체라는 용어에 부합하니까 그래서 제가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성장, 안 좋은 경제. 그런데 고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근데 그건 체감적인 것이지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런데 23년 상반기는 체감이 아니라 실제 정의에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맞네요. 그죠? 1.5%도 채 안 되는 상반기 그리고 4%를 넘는 고물가 이게 동시에 중첩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여러분께서 체감 가기 쉽게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가는 치솟지만 소득이 같이 증가해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좀 낫지 않나요? 그나마 괜찮죠. 예. 그래요.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예. 또 소득은 줄어들지만 물가가 같이 떨어져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네. 기분은 나쁘지만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져줘요. 괜찮습니까? 최악인 것 같은데. 최악이죠. 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어. 둘 다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 경제고요. 둘 다 떨어지는 건 디플레이션 경제인데 23년 상반기의 모습은 한국은행의 전망이 다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거고요. 한국은행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더 나쁘게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윤 교수님 만나셨죠? 아마 그 영상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윤 교수님 더 나쁘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요? 이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23년 상반기가. 근데 우리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경험했고요.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래도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혹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경제가 있어요. 2019년, 20년입니다. 0%대 물가 상승률. 그런데 23년 상반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와. 말 그대로 진입하는 것이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한번 진입하면 약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예,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뭐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허락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KDI 경제전망실의 경제전망 실장님, 정 실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 대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면 지금으로선 나름 한국은행이 상저하고로 보잖아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했다가 회복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 우리가 만나야 될 구조적 변화가 앞에 말씀드렸던 인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녹록치 않은 거죠. 교수님 그 네. 질문이 두 가지가 네네. 생각나는데 좋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요. 네. 그게 정확한가요? 역대로 봤을 때? 저는요. 네. 그 어떤 기관의 전망치가 네. 정확하다, 틀리다, 맞았다 라고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전망 그 자체가 맞았다, 틀렸다에 귀 기울이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제 전망을 대할 때 그 경제 전망치가 맞다, 틀리다 그거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 근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유튜브 영상이든 제 책을 보시든 할 때 왜 그렇게 경제를 전망하는지 근거를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근거들은 계속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수정 전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제가 엊그저께 한 독자께서 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제 서평을 옮기셨어요. 서평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23년 전망책을 읽고 이분이 22년에 어떻게 전망했었을까 하고서 22년 전망서를 처음에 다시 읽으셨대요. 그러시면서 22년 전망서를 쓸 때랑 쓰고 나서랑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죠.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이 등장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그전에는 전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2년에는 말 그대로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 전망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 보다도 이분이 이렇게 근거를 들어 얘기했는데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근거가 바뀌었으니까 전망치가 바뀔 수 있구나. 논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그 서평을 썼는데 제가 그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그 서평 중에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전망하는 방법,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되지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에 계속 연연하시면 그 물고기 잡은 시점과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을 시점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우리 녹화일과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벌써 시점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물고기 잡는 거 잡아주는 거 기다리면 계속 시점적으로 엇박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지신다면 왜 그렇게 경제를 전망하는지 그 논거를 읽으시면 이 논거가 내가 살아가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계속 이걸 조정할 수 스스로 전망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10월 달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고 물론 하단은 1.4%이지만 KDI가 이어서 1.8%, 한국은행이 1.7%로 제시했고 기획재정부가 1.6%를 제시했어요.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보고 지금 다시 수정치를 제시해라 그러면 또 한 단계 하향 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제시했던 시나리오가 3개였는데 중간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는 깨져가는 것 같고요.
가장 안 좋은 전제, 비관적인 전제, 그 전제가 1.4%인데 지금은 1.4%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IMF도 지난 10월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그때 23년 경제는 2.7% 정도 상승할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근데 1월 달에 지금 IMF 경제 전망 보고서 새롭게 나오겠지만 당연히 하향 조정될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2%대 초반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렇구나. 예.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준선을 3.5로 잡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3.5에서 22년이 3.2 안 좋죠. 둔화. 그리고 3%마저 밑도는 23년 경제를 2.7로 전망했다가 이게 또 하향 조정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장기화된다든가 코로나19 종식이 더 연장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정될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스스로 잠재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보는 스탠스를 바꿔나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경제는 생물이니까 그게 경제를 바라보는 좋은 자세가 아닐까. 누구 맨날 틀리지 않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네. 뭔가 틀렸으면 좋겠는 그런 맞아요. 바람이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들을 봤을 때는 네. 거의 대다수의 예. 이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 틀렸으면 좋겠는데 네. 주요 전망치들이 틀리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제 전망, 김영익 교수님 전망, 그리고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의 전망, IMF의 전망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맞으려면 이 중에 하나만 맞거나 아니면 다 틀릴 거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근데 뭐 숫자적으로 네.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경기 침체를 말하는 맞아요. 것 같아서. 만약에 틀린다면 네. 죄송하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틀릴 거라는 거죠. 지금의 그 시나리오를 보면 예, 왜냐하면 전쟁의 종식이 이미 건너갔습니다. 올해 안에 종식될 걸 전제로 했을 때 1.9로 전망했거든요. 근데 올해 22년 안에 근데 벌써 23년 바뀌었죠. 23년에는 또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고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과연 풀 것인지 이게 또 다른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추가 반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전망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물고기 잡는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 물고기 안 잡아줍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 스스로 습득하셨으면 좋겠다. 23년의 목표를 좀 그렇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냥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네. 올해 상반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할 수 있다면 네. 3분기, 4분기로 가면 조금 네.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네. 하반기에 그래도 네.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상반기 4 그리고 하반기 3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가 3이란 얘기는 소위 말해서 이런 느낌이죠. 7월부터 시작해서 뭐 3.5에서 시작해가지고 2.5까지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면 평균적으로 3%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지 않죠. 물가 상승률 자체가 현재의 한국은행 전망치로는 네, 그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물가를 못 잡는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왜 이 시점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부가 혹은 정책 기조가 이 공사들의 방망 경영을 해소하고 효율화하고 이들의 뭐 경영 역량을 길러나가고 민영화하고 이런 거는 아마 온 국민이 추진해야 될 바임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그런 정책마저도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19, 20년에 그걸 추진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왜 22년, 23년에 그런 굳이 왜 22년, 23년에 인플레이션이 숙제일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숙제일 때 왜 이 지점에 방망경영 해소를 추진할까? 왜냐하면 방망경영 해소를 추진한 한국전력공사의 방망경영을 해소하는 노력은 전기세 인상으로 작용돼요. 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 이들의 방망경영 해소는
역시 교통요금 인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효율화는 가스요금 상승으로밖에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결국 물가 잡는데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는데 계속 그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가 잡는 속도가 더 더디게 될 수 있는, 일단 물가를 잡고 나머지를 좀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아쉽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웅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나라들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거의 다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막 공공요금 막 다 올려버리면 물가 못 잡고, 그렇죠. 그럼 금리 인상 더 하고 주가 더 떨어지고 집값 더 떨어지고. 아니 집값을 잡으려는 규제 완화와 세제 대책을 그렇게 세우려면 물가 잡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영 효율화, 공사들의 경영 효율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도입해 나가지만 시점적으로 왜 이렇게 가중한 인플레이션의 숙제, 이걸 받아들였을 때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키느냐 이거죠.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물가 더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하면 23년 하반기 뭐 상저하고의 흐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저까지. 그렇죠. 상저하저. 예, 상저하저죠. 예. 그렇군요. 너무 만약에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의 느낌, 상대적인 오히려. 그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안타깝지만 경제 위기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방만경영 해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23년은 그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이 약 8년 만입니다. 네, 근데 22년, 23년은 동의할 수가 없는 해라는 거죠. 요금 인상도 적절한 시점이 있는데 왜 8년 동안 뭐하고 왜 23년에 올리냐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엇박자라는 거야 이게.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했다가 자 보세요. 욕조에 물을 따뜻한 물을 부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차가운 물을 쏟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물 더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자꾸 나타나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제가 절대 방만경영 해소나 공사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공약 이행이라든가 정책 방향성조차도 적절한 시점이 있겠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대표적으로 19년, 20년이에요.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그때 물가 상승률이 연간 0%대예요. 0.5, 0.4예요. 네. 그리고 어떤 달은 마이너스 물가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디플레 전쟁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공공요금 인상하는 거 좋죠. 그러겠네요. 그죠? 네. 적정 물가를 위해서. 인플레를 해야지. 시점이 있다는 거죠. 정책도 시점을 구분해야 되고 시대를 규명해야 되고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도 시대를 구분해야 되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책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게 철부지에 부합하는 특성이다. 이 뜻입니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 경제 위기로까지도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네요.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만약에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1%도 채 안 된다. 제가 이걸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전망이 1.6%인데 근데 그 정부의 전망치 중에 그 GDP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있어요.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니까 여러분 그거 다 읽고 경제 전망 읽으세요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GDP의 부문이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은 이해가 떨어지는 거죠. GDP를 구성하는 그 부문이 첫 번째 소비, 그 다음 투자. 투자는 여러분의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뜻합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해야 돼요.
1.6% 이상. 쉽게 말하면.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투자 이 네 가지 부문의 가중평균 성장률, 가중평균 그 등락률, 증가율이 1.6%라는 뜻이겠죠. 그죠? 네. 근데 이 투자를 둘로 쪼개면, 세 개로 쪼갭니다만 원래 두 개라고만 할게요. 두 개로 쪼개면 하나가 설비 투자, 그 다음 하나가 건설 투자예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기업이 만약에 우리 자동차 더 사, 노트북 더 사, 그건 설비 투자예요. 근데 만약에 공장 더 하나 늘려, 이건 건설 투자죠. 네. 이해가시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지재 투자라고 합니다. 지적 재산물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중이 낮으니까 좀 제외해놓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있어요. 정부 지출은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가중치는 작아요. 5% 미만입니다. 그 다음 순수출이에요.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순수출이죠. 자, 이걸 부문별로 보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전망할 때 투자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둘 다 마이너스예요. 전년보다 마이너스예요. 네. 깎아먹었죠? 그 다음 수출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망했어요. 마이너스 3%대입니다. 정부 지출도 전년보다 긴축적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예산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22년에 예산은 추경 편성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보통 예산 대략 한 650조 가량의 예산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편성됐었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죠. 23년은 긴축적 재정 정책. 그러니까 재정 규모도 줄었어요. 다 마이너스죠. 네. 근데 소비만 그래도 플러스 2.5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중 평균 하는데 이 소비는 기여도가 커요. 우리나라 GDP에서 대략 한 60% 정도 차지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인데, 네. 근데 그 소비가 얼마나 증가해 주느냐. 네. 근데 2.5%나 증가한다. 이렇게 전제한 거예요. 네. 정부의 전망이. 근데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니까 소비가 만약에 2.5% 증가하지 않는다면 22년보다 23년 2.5% 증가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엄청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소비는 곧 소득의 함수예요. 소득은 곧 고용의 함수예요. 이게 안 맞죠. 무슨 말이냐? 그렇죠. 고용이 강할 때 전국 우리 취업자의 소득 자체가 올라가요. 그럼 소득이 올라갈 때 소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근데 소득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소비가 많이 는다는 얘기는 곧 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22년, 23년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규모를 늘리진 않아요. 디레버리징 한다고요. 빚 갚는데 총력을 다해요. 그건 가게든 기업이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6조차도 굉장히 낙관적인 느낌이 좀 나네요. 낙관적인 느낌인데 네.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말씀드릴게요. 2.5% 소비가 과연 증가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이 커피 한 잔이 100원이에요. 그리고 22년에 100원이었고 23년에 200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커피 10잔 사 먹었어요. 올해도 10잔 사 먹었어요. 근데 소비 규모는 10잔이니까 2,000원 사 먹은 거죠? 네. 맞아요? 100원씩 10잔 1,000원입니까? 1,000원, 네. 네. 1,000원 사 먹은 거죠? 근데 2,000원씩 10잔이니까 200원씩 10잔. 200원씩 10잔이니까 2,000원어치 사 먹는. 네. 그럼 소비 규모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었죠. 커피를 더 많이 마신 게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 규모 절대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이게 왜냐면 GDP 증가율은 실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 기준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예요. 실제 소비 지출이 많이 늘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대략 3.5%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 증가율이 2.5%란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는 그렇죠. 가격이 반영된 거죠. 사실 그게 달성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성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전제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렇게 GDP 구성 항목별로 뜯어서 얘기한 적은 처음이네. 이게 약간 우리 대학원생 강의하듯 한 느낌이에요. 굳이 따지면. 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유, 너무 도움이 되고요. 음. 교수님,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우리가 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혹자분들이 네. 이제 교수님께서도 방송에서 좀 언급해 주셨지만, 네. 왜 요즘 김광석 교수님 힘들다 얘기만 하냐. 왜 이렇게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냐.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아니죠. 다른 네. 기관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중에서 낙관적으로 제일 보시는 거잖아요. 낙관적이라니까요, 제가. 네. 제가 제일 낙관적이고 그냥 경기 침체임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고가 필요할 땐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왜 경고를 안 하시죠? 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비가 온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산 쓰죠. 비가 오는데 비가 온다고 안 해주면 그냥 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경고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은 준비하시라는 뜻이지 공포감 가지시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적당한 긴장감, 공포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비가 온다라는 것을 제가 경고하거나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비 온다고 반드시 진짜 비에 젖는 게 아니거든요. 우산을 준비했느냐 여부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또 밖에 봤을 때 해가 쨍쨍해요. 그러면 굳이 거추장스럽게 우산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산 안 들고 간 사람이 더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국면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경제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경기 침체 맞으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뿐이죠. 보수적으로 현금 좀 확보량을 이전보다는 좀 늘려야겠고 네.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수님 또 책에서 네. 이게 보니까 그 모두가 가난해진다. 네. 그 가난이라는 용어를 또 내핍점이라는 용어도 써주시고요. 맞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난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그 근거를 아마 제가 3시간 동안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왜 가난해지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소득이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 특히 임금 근로자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 자체가 명목 소득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의 개념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뭐 4대 보험료 이게 빠져나고 남은 돈만 처분할 수 있잖아요. 처분이란 얘기는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4대 보험료 빠져나가는 그 돈은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disposable income.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인데 그 찍히는 소득 그 규모를 명목 기준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 그게 실질 소득의 개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통장에 찍힌 소득은 그냥 절대액인 것이지 그게 구매력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500원이 찍혔는데 어제도 500원, 오늘도 500원이에요. 근데 어제 500원 가지고는 수박 한 덩어리를 살 수 있었지만 오늘은 수박이 1,000원이니까 구매력을 반영하면 수박 반 통밖에 못 사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같은 500원이 다른 500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소득은 그냥 숫자 절대액 자체고요. 구매력을 반영한 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게 실질소득인데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물가 현상 때문에. 이게 22년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벌어질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듯이 23년에도 여전히 고물가 기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 물가가 2%잖아요. 그럼 그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고물가 시대가 23년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3%대는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한 6%대 물가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고물가 기조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지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물건의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올랐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 100%? 네. 50% 좀 쉬는 거죠.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과 물가가 잡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잡히지만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고요. 2%대 미만으로 언더로 잡히는 게 아니고 못 잡힌 상태로 안정화되는 흐름이고요. 이게 물가 정점론이라는 뜻이죠. 물가 정점론인 것이지 물건의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여전히 22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엄청난 가격 그거보다도 3.5%나 또 상승한다고 생각해보면 100원, 200원 상승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격의 절대값은 올라간다. 네. 자, 그러면 명목소득은 똑같은데 실질소득은 준다.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하는 이야기는 명목소득 자체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소득은 더 가파르게 줄어들죠. 명목소득도 줄어들어요. 명목소득이 왜 주냐면 물론 여러분처럼 직장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명목소득 자체가 줄진 않겠죠. 통장에 있는 소득이 그대로 잘 찍혀 나가겠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제 직장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자리 이 취업자로부터 아예 그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계층이 있다는 거죠. 실업자가 발생해요. 그게 고용 침체인데 고용 침체가 23년에 시작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정부도 22년에 이 고용이 80만 명가량 증가했는데 신규 취업자가 근데 23년에는 10만 명가량으로 떨어질 거로 전망했어요. 이런 것들이 고용 침체를 보여주는 그 단면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용 시장이 어려우면 10명이 취업해 있다가 8명이 취업하는 상태로 간다. 라고 한다면 10명의 평균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맞죠?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나의 소득은 유지되니까 괜찮아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덜 가난해지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네. 우리나라 전체 5천만 혹은 2,700만 취업자, 이 취업자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명목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실질소득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은 더 떨어지는 거죠. 네.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정부의 소비 증가율이라는 2.5% 소비 증가 그게 좀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거고요.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규 투자를 안 해요. 네, 인원 안 뽑고. 예, 그래서 자꾸 줄여요. 자꾸 줄인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다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어요. 소비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안 해요. 신규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안 하면은 뭐 사람을 안 뽑기도 하고. 사람을 안 뽑는 네. 거죠. 네. 노트북도 덜 사고. 예. 네.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나가는 인력이 있잖아요. 정년이라든가. 맞아요. 그때 신규로 고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용 규모가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적극적인 해고도 있죠. 이미 은행권에서는 맞아요. 희망퇴직 다 적극적으로 받기 신문에 시작했어요. 나왔으니까 KB에서도 막 한다고. KB도 그랬고요. 우리은행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금융사들의 희망퇴직은 앞에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충격과 23년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마주할 숙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비대면화.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 지난 한 달 동안 혹시 은행 지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죠. 근데 금융 서비스는 이용하시잖아요. 그럼요. 하루에도 여러 번 네. 송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금융 서비스의 이용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일시적인 충격과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만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희망퇴직 그 공고랑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은행 지점을 축소해요. 제가 이건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모 은행의 외부 감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은행 지점 수가 너무 가파르게 줄어드니까 이걸 통제하려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외부 감사를 초청해서 제가 그래서 무슨 면접 비슷하게도 봤습니다. 그 은행과 그러면 이제 정리 대상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후보군. 그러면 이런 이유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 분기마다 그걸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의견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리될 만한 지점이다. 여기는 그래도 아니다.
뭐 이런 것을 판단해요. 그러면 한 단계 어쨌든 민간 자체적으로 객관성 그렇게 되니까 지점의 축소 속도를 좀 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련한 제도적 장치예요. 근데 그게 정말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저를 위한 일인가, 모두를 위한 일인가, 지점을 위한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은행 인력 자체가 쪼그라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리는 역할, 이런 것들이 계속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소비 침체는 곧 고용 침체로 연결되고, 그건 또 명목 소득의 감소로 연결되고, 또 소비 침체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의 부문들이 톱니바퀴처럼 다 엮여져 있습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현상인 거죠. 교수님, 그러면 그 고리를 네. 악순환의 고리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려면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한번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그 기업 경영 환경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고물가 기조가 갑자기 꺾이거나 아니면 뭐든지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경영 환경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마련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끈다든가, 대폭적인 규제 완화라든가, 와 이제 뭐 사업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런 환경을 갑자기 만들어준다든가, 뭐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서 이제 부채 껴서 뭐 사도 되겠네,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든가.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또 몰리잖아요. 네. 그럼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서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기업에 자금 조달을. 그렇죠.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확충되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사업 하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놨다가는 어렵고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뭐 빠져나가기 위한 뭔가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네. 정말 그 이코노미스트로 현실 그 경제연구원에도 계셨고 네. 교수님으로도 계셨고 네. 또 대중과도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는데 네. 과거에도 예.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네. 탈출했던 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항상 하향 조정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상향 조정들도 많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뭐 저를 제외한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국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불이 났는지 모르면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불이 났는 줄 알면 집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변을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제는 그 생물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전제를 깔면 그만큼 위기 대응을 합니다. 그 움츠리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막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맞을 때는 큰 위협이 있지만 우리 뭐 이렇게 복싱이나 UFC 같은 거 보면 딱 그 카바링을 치잖아요. 그럼 그 충격, 같은 펀치에도 충격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또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비단 소득과 명목소득 가지고만 말씀드렸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을 얘기가 하나 더 할 게 금리죠. 왜냐하면 22년에도 높아진 금리고 23년에도 시중금리가 22년보다 더 높아질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22년 1, 2분기까지는 23년 1, 2분기까지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22년 12월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금리가 높은 금리 체제로 유지되는 흐름 속에 이자 상환 부담이 어떨까요? 가중되죠. 네. 같은 돈을 빌리고도 더 많은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가계 입장에서는 보세요. 소득에서 절대적인 4대 보험 빠져나가고 이거 가지고 물건 사려고 보니까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 근데 이자 상환 부담은 더 크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에서
78.5%가 변동금리예요. 그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그만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21년 끝자락과 비교했을 때 이자 상환 부담이 거의 180만 원, 200만 원에 가깝게 올라갔어요. 연간으로. 그게 추가적으로 소비할 만한 여력을 축소시키죠. 그런 것들을 알고 기업들은 위기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용이 축소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네. 금리라는 면도 그래요. 아까 명목소득, 실질소득 말씀드렸고 금리를 말씀드려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가계가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2년 한 해 만약에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면 그래도 소득이 그렇게 축소되지 않아도 자산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 뭐 소득은 없지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이 증가할 때마다 뭐 소위 한 번씩 쏘시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쏘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산 가치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관심 보이셨다가 많이 22년에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에도 선뜻 나서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20년에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대범하게 했고 잘 된 거죠.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돈을 벌으신 거죠. 근데 22년에 그 대담함을 유지하셨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23년에 선뜻 또 나서기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뭐 고객 예탁금도 빠지고 있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2020년만큼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20년에 경험했던 것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주가가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자산 효과까지 우리 어떤 소득이나 소비 효과로 연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23년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다 중첩적으로 이렇게 합쳐볼 때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단순히 뭐 비용 절감을 하든 구조조정을 하든 긴축을 하든 미래가 있는 긴축을 해야겠네요. 그럼 뭔가 더 면밀하게 그래도 미래에 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줄여야겠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도요. 제가 2022년까지 신규 취업자 규모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거기에 한 60%가량이 고령자 일자리였어요. 고령자 일자리는 소위 국가에서 공공근로 사업 같은 걸 하면서 나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쁘게만 얘기하면 뭐 이 산 관리, 버스 정류소 관리, 뭐 아니면 뭐 관광 명소 관리 이런 소위 요원으로서 그게 취업자 수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취업이죠.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정부로부터의 계약직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소위 노인 일자리. 그런 대책을 동원했는데 저는 이 노인을 위한 이런 공공근로 사업을 확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착륙을 해야 되고 고령층이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나라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아요. 노인 빈곤율이. 그런 여러 가지 고령 사회에 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고령자 일자리를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확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2년까지 제가 지적했었던 것은 고령자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고용률이 회복되고 고령자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고령층 그 신규 취업자 규모가 많이 증가한 것 그걸 가지고 고용 회복이라고 하진 맙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고용 회복이 아니다. 궁극적인 의미에 그걸 지적했던 것이고 그런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고 늘려나가는 것 자체를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이해가시죠?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그 공공근로 사업 자체를 완전히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민간이 해나가야 될 일이야.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야.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공공이 만드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그런 관점에서도
이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자체를 많이 축소합니다. 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난해지는 시점에 누가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아무래도.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으십니다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아무래도 약자. 그렇죠. 네.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이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 경제가 어떤 국면으로 가는지를 판단하고 내린 결정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절대 어떤 정치적 의견 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하늘의 맹세코 정치적 의견이 아님을 그냥 지금 23년 경제를 바라볼 때 이게 맞는 정책 방향인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전체 취업자 규모가 2,700만에서 예를 들어서 2,650만으로 줄어든다 만약에, 그런 종류의 과제가 아니라 이 개별,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왜 느는지 아세요? 독거노인이 늘어서예요.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20대 나 혼자 산다가 늘어서 이 1인 가구가 느는 게 아닙니다.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독거노인이 늘어서예요. 1인 가구 증가 현상도 고령화 현상입니다. 네. 근데 그 독거노인, 특히 자기 스스로 부양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 그런 절대적인 비중이 고령 일자리, 그 공공근로 사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이 의존하다가 이거 자체가 사라질 경우 얼마나 힘들까. 참 저는 시점에 맞는 정책인가?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게 맞는 정책 방향인가? 그러니까 먼 그림을 좀 그리고 일시적인 23년 경제를 바라봐도 과연 이런 정책을 단행하는 게 맞는 것일까? 정말 이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런 국면에 이게 맞는 것일까 하는 좀 아쉬움, 걱정,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솔직히. 왜 이런 것들을 교수님의 말씀을 왜 빨리 반영해서 개선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웃는 거 좋아하고 막 즐겁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제가 이렇게 경기 침체고 가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이 미간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저도 민감해지고 저도 화도 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네, 물가 부분도 그 공기업들, 네. 그 공공재 그 요금 인상하는 거, 그것도 네. 약간 헛발질인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헛발질이 있네요.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계도 투자하실 때 시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 국면을 정의해야 된다.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이 시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 국면의 변화를 좀 이해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 근데 왜 정부의 정책은 왜 그런 국면의 변화에 걸맞게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걱정이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드는 걱정이니까 혹여나 어떤 분들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